이 신문에 굉장히 재밌는 게 실려 있거든? 난 알아. 이게 뭐냐면 그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디악.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대표적인 연쇄살인 사건. 왜냐면 미국에는 누가 없다고? 본인용이 혼인용이 없어. 형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용이 없으니까 드라마도 못 만들잖아. 그래. 악의 마음을 누가 읽을 거야. 그래. 권력이 없는데. 아, 저 신문에 저게 실린 게 조디하고 관련 있는 거. 조디악이 직접 낸 걸 거야. 아마 맞아, 이게. 맞아. FBI가 조디악 연쇄살인이라고 밝힌 거는 총 4건이야. 네 건. 지금까지는. 조디악은 주로 으슥한 곳에 있는 젊은 커플을 노렸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7명이었어.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다행히 살았어. 그럼 사망자가 몇 명이야? 5명. 맞아. 5명이야 맞잖아. 근데 조디악은 내가 죽인 사람은 모두 37명이다라고 주장을 해. 그럼 발견 자체는 얼마 못한 거네. 조디악 말에 의하면. 조디악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2020년 12월에 그 중에 하나를 풀었대. 재작년에 해독을 한 거를 한번 읽어볼게. 조디악이 보낸 저 암호문을 해독을 한 거야. 나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란다. 난 이미 나를 위해 일할 많은 노예를 얻었지. 나는 두렵지 않아. 나의 새로운 삶은 천국에서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재수없어.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뭐 극장형 연쇄살인범. 이게 이제 자기가 배우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인데 자기 스스로 이제 암호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풀어봐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 오만함을 좀 드러내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나타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났어. 미국판 살인의 추억 조디악 킬러 53년 만에 진범 찾았다. 미해결 사건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민간단체가 조디악 킬러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케이스 브레이커가 밝힌 조디악 킬러의 본명은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다. 진짜예요? 이 기사가 뜬 게 작년 10월이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 한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나. 원래 이 게시판에 오래전에 누가 가장 조디악 킬러 같은가라는 그냥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근데 5년 전에 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름 하나를 그곳에 적은 거야. 누구든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를 확인해 본 사람은 없나요? 이게 성직글 같은 거네. 그죠? 완전 성지글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글인데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가 진범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나니까 혹시 이 사람이 게리 아니야? 그렇지. 이 사람이 진짜 조디악이라면. 아니 근데 FBI가 시원하게 조사해서 밝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사 나고 나서 FBI는 아직 조디악 사건은 열려 있다라는 입장만 밝혔어. 열려 있다? 되게 애매하다. 그지? 열려있다. 그 애매한 대답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룰 얘기는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조디악 킬러는 이미 밝혀졌지만 FBI가 이를 쉬쉬하고 있다라는 음모론.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가봤어. 그래서 이번에 범인을 찾았다는 지금 저 기사에 난 조사 단체를 직접 만났어. 야, 궁금하다. 네. Hey, how are you? Hi, is this Tom? Yes, it is. Hi. very Nice to meet meeting you. Thank you for Yes. coming out. Until I got a phone call from a member on our team that the Zodiac was in California. Go all the way to his death. You can see them right there. You can see them there. And what we found was the scars that matched the scars drawn by the police department. Oh yeah, the zodiac signs are up there too on the tree.
that the Zodiac used in his sentences. And that's when the FBI and the police department did DNA on them. What are they afraid of? 자, 저 사람으로 거의 추정되는데 FBI는 알고 있는데 왜 뭘 조사하지 않았냐. 이상하다. 숨기고 있는 거냐. 미국을 공포로 불어넣은 그 이름, 조디악 킬러가 처음 등장한 1968년. 그날로 돌아가 볼게. 12월 20일 날 캘리포니아 한 호수 인근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돼. 이게 조디악 킬러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살인이야. 야, 이거를 보면 사망한 것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것 같아. 시신이 옮겨졌잖아. 맞아, 맞아. 그로부터 네. 약 7개월 후인 1969년 7월 4일 날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 여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어. 근데 이 공중전화는 뭐야? 피해 남성이 병원에 막 도착하고 몇 분 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경찰 본부로 어떤 전화가 한 통 걸려왔거든. It's like he had rehearsed it or was reading what he was saying. I want to report a double murder. If you'll go 1 mile east on Columbus Parkway to the public park, you'll find the kids in a brown car. They were shot with a 9mm Luger. His voice really changed when he came to goodbye. Goodbye. 그래서 신속하게 발신자 위치를 알아본 결과 경찰서에서 정말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대. 대단하다. 경찰이 갔을 때 살인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 일단은 암호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경찰서에 가까운 곳에서 전화를 걸고 실제 경찰이 출동을 하는지 이동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기 때 막 출동하고 이런 거 그렇죠. 보려고. 네. 그리고 약 3주 뒤 샌프란시스코 신문사에 이게 배달이 됩니다. 편지네. 이게 조디악이 보낸 첫 번째 편지야. 이 암호문을 1969년 8월 1일 금요일자 신문 1면에 싣지 않으면 나는 그날 밤 미쳐 날뛰며 살인할 것이다. 12명을 죽일 때까지 살인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암호문을 동봉을 했어. 아, 아까 그거. 이거. 미국의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 이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풀었거든? 근데 신문에 난 걸 보고 어느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이 암호를 풀어. 나는 살인을 좋아한다. 그건 너무너무 재밌거든. 살인은 숲에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사후에 나타나는 낙원에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때 내가 죽인 사람들은 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편지 난 이미 나를 위해 일할 많은 노예를 얻었지. 나는 두렵지 않아. 나의 새로운 삶은 천국에서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내용하고 상당히 맥락이 다 있어서 이거 동일보험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조디악은 이때부터 신문사로 계속 편지를 보내. 무려 10통이 넘는데 그중엔 조디악 문양의 배지를 달고 다녀다. 갖고 노는 거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도 있었고
결국 미제로 남아. 5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럼 50년이나 지난 건데 새로운 범인이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 사람은 진짜 실존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데일이라는 방송국 뉴스 앵커가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야. Had a knock on the door in his TV station in California. His name is Will. You know, he couldn't even stop after he moved up here. He still had to continue to kill just to, you know, even if it was small animals. Will told us the story that he was with Gary and another one or two, and they were up in the mountains. And sadly, there were 3 bears on these hooks, bleeding to death, screaming. And Gary Francis Post, according to this source, would just laugh at them, talk at them, and watch them die slowly. 그 아까 그 숲에서 사냥 그 얘기와 뭔가 나는 살인을 좋아한다. 그건 너무너무 재밌거든. 살인은 숲에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각 사건 속에서 찾은 증거들을 보여줄 거야. 네. 아니 무슨 족적인데? 아, 그런데요? 발자국. 발자국. 여기 신발. 그리고 신발의 밑창. 어. 이 차 사건이 일어나고 석 달 만인 1969년 9월에 한 외딴 호숫가에서 데이트를 하던 또 한 커플이 공격을 당해.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 발자국, 저 족적이 발견이 된 거야. 텐은 미국 남성의 신발 사이즈고 에어포스는 공군이라는 뜻이야. 공군. 그러니까 이 신발은 사이즈가 280에서 285mm인 공군 전용 윙 워커를 신은 사람이라는 거야. 공군 전용. 그렇다면 조디악은 이 윙 워커를 신은 군인이었을까? And that picture right there is the youngest one. That is Gary Francis Post in an Air Force jacket. 공군 출신이야 실제로. 아 정말? The Zodiac wore a size 2, same style shoe. We have photos of Gary Francis Post in the same shoe, hiking in the mountains with the same shoes. 신발도 신발인데 그래도 군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암호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족적은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 수사를 할 때? 족적이 사실은 그대로 신발에 발자국이 찍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마다 어떤 다른 부위나 위치 또 디딜 때 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대의 과학이라면 맞춰서 과학적으로 밝히지만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그냥 그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 3번째 사건에서도 남자가 살았다고 했잖아. 그 남자가 기억하는 조디악의 모습은 이랬대. Wearing a black hood, it comes down in the front across his chest and back up. And on the front was about a 4-inch across circle with crosshairs. Gary Francis Post had a painter partner who had a daughter. That daughter is one of our main witnesses because she inherited a lot of the pictures that Gary Francis Post gave her father. And so you see the silhouette from the famous shot back in '69 wearing the hood. 이게 조디악의 공식적인 마지막 살인 사건. 1969년 10월 11일 토요일 밤에 한 택시 기사의 변사체가 발견이 돼. 당시 FBI 전산에 등록된 전과자의 지문과 대조를 해봤는데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대신 이 사건에서는 이전과 달리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어. 목격자? 건물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꼬마들이 있었던 거지. 어머머머. 몽태주. 사건을 봤다는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작성된 그 당시 거구나. 목격자. 조디악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 게리 역시 20대였어. 연령대가 맞는 거야? 이마의 주름이 굉장히 선명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게리가 20대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긴 흉터라는 거야. 사실 그 몽타주가 하나가 아니었었어요. 이마가 좀 매끈해졌네요. 처음에 목격됐던 사람이 주름이 있었어요, 상처 같아요라고는 했지만 다시 그 그림을 보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서 이걸 지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범인 조디악은 주름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 결론이 되죠. 아까 게리의 이름을 넣어서 암호를 풀면 해석이 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해독법을 공개하지 않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독했는지. 어떻게 해독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규칙은 모르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랬더니 You know, I can go back to the more detail about the anagram, how he. I don't know much more because it's being held for the doc. Right. I can set you up with Dale so you can have a conversation and he'll explain it. But as far as too much detail, he's holding it for the documentary. Sure, Yeah. sure, sure. 그럼 족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물어봤지. How did you know he's size 10? Because Will used to wear his boots. When they went hiking, he loaned the boots to Will.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 들은 얘기네요. 이거. 다른 전문가들이나 수사기관의 반응들은 어때? 뭐 미국에도 그리고 FBI만 심지어 이 있는 건 아니잖아. 민간단체보다 더 많이 조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I never spoke to anybody who says, yeah, we're from this group called the Case Breakers. And then when I looked on their website and I looked at their team, I scrolled down to the bottom and there it was. The name of he's a management entertainment attorney for Case Breakers. 연애 매니지먼트? Very insistent about the reward, even to the point where he even said in the email that his client is willing to donate that reward to a nonprofit organization. Trying to, okay, what information? We don't know who they are. And then they stopped contacting. They just literally don't. 그래. They no longer contact us. I can't, attest to anything that the code or Case Breakers have done. 그러니까 FBI하고 경찰은 이 게리 포스트가 진범이라는 주장은 정말 수많은 제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조디악 킬러 사건은 아직 열려 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거지. 근데 그 처음 봤던 그 성직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인데 그래서 2021년에 그 글을 쓴 사람의 해명 댓글이 올라왔어. 우리 동네 많은 사람들이 동네 드나드는 FBI에 대해 2017년 2월 초부터 얘기했었지. 난 2017년 3월에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소문이 맞다고 확인했었는데 방금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들었어.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니까 FBI는 게리가 죽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한 건데 마침 조디악은 누굴까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우리 동네 게리 대집이었다는데 혹시 게리를 의심한 사람은 없나요? 뭐 이렇게 올린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빵 터지면서 성지글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이제 혹하게 되는 거지. 이게 비극적인 사건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좀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것만 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 관찰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뭘 보고 있는지 그치. 그리고 무엇을 혹하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자기 스스로. 맞아. 발단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흘러나온 은밀한 소문에서 시작돼요.
형사님, 강도로 잡혀온 박 씨가 전에 사람을 하나 죽였다던데? 소문의 당사자를 불러내서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웬걸? 맞대. 마대자루에 담아서 거기 묻었다고. 술술 자백을 한 거예요.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가서 포크레인으로 팍 팠죠. 그랬더니 빼박인데요? 당연히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3인조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난 지 1년 4개월 뒤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살인자로 몰려 평생을 감옥에서 살 뻔한 20대 청년 3명이 극적으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누명?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목한 장소에 시신이 나왔잖아. 마대자루에 담긴 시신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렇지. 위치는 어떻게 알고? 범죄 가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발견된 사체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는 21년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건은 없었던 거야. 응?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그래서 저는 이 3인조와 이 시신은 무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3인조가 사람을 죽였다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인조가 그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신이 매장돼 있던 상황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의심이 지워지질 않는 거죠. 2001년 7월 박 씨와 강 씨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강도를 계획하고 최 씨를 찾아가 우리 같이 한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셋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콘도였고요. 범행은 이 콘도 3층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객실로 들어가는 걸 본 범인들은 직원으로 가장해서 방에 침입을 했고 흉기로 위협하며 지갑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피해 남성이 반항을 하니까 콘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다가 결국 준비해온 흉기로 남성의 복부를 찌른 후에 옥상 난간 아래로 밀어서 추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1층 화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남성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싸서 다시 마대자루에 넣은 뒤 가까운 공동묘지로 이장을 했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허위 자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목격했던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정말 허위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3층에 잘 들어가서 문 닫아 놓고 해결을 하는데 굳이 옥상까지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한 게 난 첫 번째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옥상에 가서 떨어뜨렸어. 근데 이럴 수도 있으니 우리 마대자루와 비닐 등등을 미리 준비할까? 라고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준비물은 이미 준비해놨다. 난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공동묘지에서 나온 시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허위 자백이라면 그 시신이 딱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게 2001년 11월 18일 유골이 발굴될 때 현장의 영상이에요. 완전히 대꼬를 한대. 대꼬라 됐네. 진술이랑 똑같아요. 마대자루를 풀어보니까 진짜. 비닐에 유골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되게 가까운 데 있네요. 시체 발견 위치. 그냥 길 건너네요. 그냥 길 건너. 사망 신고를 하시고 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몰래 갔다가 거기다 다 가묘를 하고 있습니다. 묘를 파다 보면 거기다가 세구가 나오고 내구가 또 무단
데다가 또 위에다 또 묻고 했는 그게 많이 나와요. 상황이 있었던 일이구나. 제대로 된 묘지가 아닌 곳에서 시신이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곳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신이 그냥 일반적인 시신이 아니라는 거죠. 상의, 아식스 회색 잠바, 필라 티셔츠, 하의, 면바지, 검정색 가죽 협대, 빨간 양말. 상기인은 강도 상해 사건으로 발견 당시 땅속 마대자루 속에 구부린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그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필라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골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일단은 의복 상태도 그렇지만 이제 발견된 당시에 이게 구부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자세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의 이제 경직이 오기 시작을 해요. 사후 경직. 그 시간이 지나서 강직이 와 있으면 2-3시간 안에 지금 시신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감회장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발견된 시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묻혔는지는 밝혀진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3인조 중에 강 씨가 첫 진술을 할 때 모르는 투숙객이 아니라 아는 형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가 뭐냐면 500만 원을 빌려간 동네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형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콘도 옥상에서 만났다는 거죠. 근데 갔더니 돈을 안 주고 딴소리를 이 사람이 하길래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진술을 경찰서에서 한 거죠. 그 수많은 눈을 피해서 옥상까지 올라간 것도 그리고 아까 뭐 범행 도구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간 것도 그렇게 되면 좀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맞아. 뭐가 불안하게 챙겨갔을 수도 있는 거고. 강 씨가 지목했던 그 채무자를 찾아봤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죠.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친구가 지금 죽었어요. 지병으로 그 암으로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라는 친구하고 제가 그 방을 같이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씩씩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그냥 뭐 돈 빌리고 그랬어.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요. 씨는 왜 그랬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 너 왜 나 죽였다 그랬어? 그때는 뭐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너 이름밖에 없었어. 몰라. 그냥 그땐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황당한 얘기네. 아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형도 아니에요. 형이 아니에요? 예, 채무자가 더 어렸어요. 아무나 실제 얘기한 나이는. 거네.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뱉은 거네.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자백을 하면 본인이 더 불리할 텐데 아무 소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허위 자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해요. 근데 꼭 강압 수사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압박만 받아도 허위 자백은 가능합니다. 인생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죠. 범행 일시부터가 사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2000년경에 범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2000년경에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었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는구나. 세 명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진짜? 없는. 그러네. 그러니까 2000년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 셋이. 그 범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시 또 1년 뒤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막 그 범행 일시도 막 몇 년이 널뛰기를 하게 되고. 며칠도 의심할 법한데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소설이어도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요.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2001년 7월입니다. 왜 하필 또 7월입니까? 왜 계속 7월에 맞출까? 자, 여길 보세요.
여기 차가 한 대 있죠? 네. 이 차가 바로 이 떨어진 남자를 트렁크에 싣고 안매장을 하러 갈 때 썼다는 바로 그 차예요. 네. 근데 수사 기록 안에서 이 차가 빨간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 막 바뀌거든요. 차종도 여러 번 바뀌고. 자기 차 색깔이랑 이거 차종을 어떻게 헷갈려요? 그러게. 옷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차를 왜 기억? 아니, 심지어 자기 차를. 자기 차가 아니고 3인조 중에 한 명인 박 씨가 바로 2001년 7월 초에 차를 렌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7월로 맞춘 거지. 차를 그때 렌트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로 말을 입을 맞추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아주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날 이 차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박 씨가 차량을 빌리자마자 그날 바로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거든. 쓸 수가 없네. 사실 소름 돋아. 렌트를 뭐야. 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수리에 들어가는 것도 흔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범행 시기가 일단은 2001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신이 발견된 걸 11월입니다. 네. 근데 4개월 만에 이제 발견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까 왜요? 백골화된 걸 보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칠게 얘기해서 1대 2대 8이라는 캐스퍼의 법칙이 있어요. 100이라는 부패를 완성하는 데는 공기중은 하루, 물속은 이틀, 흑속은 8일 정도, 상대적으로 더 걸린다고 보거든요. 땅속 굳어놓은 사람이 4개월 만에 100고라 된다는 건 거의 그런 예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공기를 안 만나니까. 백고라에는 단순히 그냥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파먹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 시식성 곤충들이 분명히 와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 차단돼 있잖아요. 벌써 비닐이나 마대자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지상에서 존속살해하고 시신과 1년 또 몇 개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보더라도 백고라는 안 돼 있어요. 그 매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백고라가 됐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2001년 7월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범행 시기가 아예 다 틀리네요. 범인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옥상에서 칼로 찔러서 밀어가지고 밖으로 추락해서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감정 의뢰가 된다면 이 뼈를 놓고 추락을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골절이 없대. 말도 안 돼. 의복은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제2의 피부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을 육안적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더라도 의복에는 분명한 물리적 힘들이 남아있거든요, 근거가. 특히 칼이 사용됐다면 거기 합당한, 신체 부위에 합당한 부위에 자창이 있죠, 당연히. 희한한 사건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정에서 다툰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저는 이미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3인조가 범인이다 뭐 이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 시신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뭐가 됐든? 그 구체적으로 옷이나 이런 것도 맞췄잖아요. 마대자루 이런 것도 너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너무 소름 돋게 맞는다 이거죠. 당시 가족들이 수감돼 있던 강 씨를 만나서 물어봤대. 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아냐?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근데
그때는 너도 왜 필라트라고 얘기했어? 그때 너 여름에도 여름에 난 필라트를 입고 다녔잖아. 그 생각나고 필라로 얘기한 거야. 근데 봐봐, 다른 건 하나도 특정 안 하고 필라라는 브랜드의 티셔츠만 특정한 거잖아. 90년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열풍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누나도 입었고 자기도 있었던 그 옷을 그냥 막 강압수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라는 게 이 강 씨의 주장인데, 아무리 열풍이었어도 그거를 맞춘다고. 그게 뭐 우연히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힌 거지. 만약에 맞아 떨어졌다면. 살인이라는 그게 얼마나 큰지인지 알 텐데 그거를 막 쉽게 자백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러 연구들이나 실제 사례에서도 보면 지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걸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냥 허위 자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야, 태규가 다 얘기했어. 뭐 이렇게 누군가는 자백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가 이제 주범이 돼버리고 더 중한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경찰서에서 왜 했다고 그랬어? 안 한 거를? 녹음시켜갖고 그걸 계속 나한테 부재 쓰는 거야. 이거는 정말 유도신문에 의한 조사,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 3인조가 이 지능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이 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까? 굳이 갑자기 이 콘도가 왜 생각이 났을까요? 이 콘도요? 강도로 붙잡히기 며칠 전에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서 이걸 빌려봤대요. Say yes.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저희 속초까지 가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그 콘도였어요. 그리고 옥상에서 남자를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술할 때 그 칼이 람보 칼이었다고 했거든. 람보 칼?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박중훈 배우가 쓴 범행 도구가 바로 람보 칼이었어요. 그 영화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자기가 살인범이 되고 말고가 정해지는데 그 영화 본 거를 지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없는 일을 결국은 어디선가 본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골은 누구 온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사건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본 게 지금 형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2심 재판 때도 재판부가 그 유골을 재조사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화장 처리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증발됐네. 아직 뭐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여성 피해자 신원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인적사항을 찾으라고 얼마나 지방청하고 법정에다 보고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계속 찾으라고 다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했는데 결국 보죠. 정부에도 지침을 전부 다 감회장을 하지 말고 전부 다 화장을 해버려라. 이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범행의 피해자의 백골사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수에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경찰이 관할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감회장을 해놓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작정 넘겨버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는 있어요. 유골 상태로 봐서 이 남자분은 범행을 당했다면 한 언제쯤 범행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밀봉되어 있고 또 마대자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런 백골은 최소한 5년 이상? 최소 5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송으로는 이 내용을 좀 전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90년대 초중반에 30, 40대였던 남성. 필라 긴팔 티셔츠에 아식스 면 점퍼, 폴로 면바지에 빨간 등산 양말을 신고 계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사라졌다, 이걸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전직 동료 경찰을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뉴스에 나왔구나. 말도 안 돼. 충격적이긴 하다. 사건의 전말을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6일 배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입해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합니다. 오후 10시경 PC방 밖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배 씨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잠들었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해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산소통이 들어있는 배드민턴 가방을 가지고 PC방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배 씨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산소통으로 산소를 주입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을 했고 칼로 피해자를 5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장 씨는 배 씨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 본가인 대구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장 씨는 현장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검거가 된 거죠? 그 주변 CCTV와 피해자 통화 기록을 토대로 사건 발생 나흘 뒤에 배 씨를 이제 검거를 한 거예요. 근데 배 씨가 잡히고 난 뒤에 털어놓은 거죠.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관 장 씨가 이 모든 걸 시킨 거다. 시킨 거다. 그러면 왜 현직 경찰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피해자한테 원한이 혹시 있었나요? 그 피해자도 전직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장 씨는 현직 경찰이고 이 사람이 장 씨의 선배였는데 그 장 씨한테 돈을 빌렸대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 2억 정도? 근데 이걸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장 씨로 바꿨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피해자가 죽으면 돈이 장 씨 앞으로 가는 거였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배 씨도 현직 경찰인 장 씨한테 돈을 좀 빌린 상태였대요. 배 씨도? 예. 그래서 배 씨 말에 따르면 피해자를 살해하면 그 빚도 탕감해주고 수고비도 주겠다고. 그럼 장 씨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까? 장 씨가 피해자를 죽여달라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홧김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철회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배 씨가 자신의 빚도 탕감하고 수고비도 받으려고 피해자를 마음대로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철회했는데. 자,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다들 봐주세요. 자, 뭐 산소통이 보이고요. 자, 이 산소통은 범행 후에 배 씨가 사건 현장 인근에 숨겨둔 걸 이제 경찰이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산소 마스크. 근데 산소 마스크 모양이 왜 저래요? 되게 허술하죠. 근데 이것들을 다 배 씨에게 건네준 게 장 씨라는 거죠. 범행 도구를 주면서 피해자를 재운 뒤에 산소통을 코에 대고 20분 정도 산소를 주입하면 자연사로 꾸밀 수 있다라고 장 씨가 배 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소통을 장 씨가 구입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청부살해다? 네. 그거는 그 방법이 허술하건 허술하지 않던 간에 의도 자체가? 네, 살인을 청부한 거죠. 이 장 씨가 친구를 통해서 산소통을 구입한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금방 다시 돌려달라고 했대요. 배 씨한테. 근데 배 씨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씨는 액션을 충분히 취했다. 증명해줄 증인이 있어요. 그래요?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산소통 내가 팔았다 하면 진짜 자괴감 들고 자책감 들고 막 그래. 그리고 이거 사고 난 뒤에 다 다음날 전화 왔었어요. 팔 수 없냐고. 아 다시? 네. 필요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판매가 안 되냐. 나는 우리는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 줄게. 그리고 니도 중고 사이트에 한번 알아봐라. 그게 제일 빠르다. 이러면은 장 씨가 이제 살해 의사를 철회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 산소통을 다시 되팔려고 한다라는 행위가 살해할 마음 자체를 접은 것인지, 혹은 살해할 마음은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산소통을 이해한다는 방법을 접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자연사를 꾸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 이어지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네. 장 씨는 죽이고 싶다, 죽여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그걸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장 씨는 징역을 무려 30년을 선고받았는데 배 씨는 몇 년형을 선고받은지 아세요? 20년. 왜죠? 네. 뭐 같으면 같을 수 있어도 직접 찌른 사람이 왜 더 가벼운 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칼로 찌른 건 장 씨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려면 산소통 뭐 얘기는 한 적 있지만 그럼 장 씨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습니다. 장 씨는 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 칼도 장 씨가 시켜서 배 씨가 미리 준비해 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 씨의 주장,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기는 합니다. 현직 경찰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은 충격이 얼마나 이게 크겠어요. 그래서 장 씨 아버지가 8년 동안 기록을 꼼꼼히 모으면서 사건을 파헤쳤는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 분명한 잘못이지만 내 아들은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산소통을 왜 갖다 주노? 이 사람 죽이려고 이 도구를 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이 갈 거 아닙니까? 판사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래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형, 죄 있어요. 아니, 경찰 공무원이 돈을 그래 빌려서 못 받았다 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산소통 갖다 줘가지고 돈 관계가 이렇고 보험 관계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저 형이 이제 체포를 됐단 말이에요. 검찰은 그거예요. 위에 보험 들어줘놓고 동네 깡패 사주해가지고 사람 죽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계속 짜맞추게 하는 거야. 딱 표적 딱 정해놓고 이거는 100% 쉽게 산 거 맞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보험 그거 청구하는 거는 관계 같은 거 다 살펴보잖아요. 저 형이 돈 빌려주고 했는 거는 다 어떻게 다 드러나는데 그걸 갖다가 대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보험 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관계 다 살피는데 어떻게 답니까? 처음에 보험 때문에 의심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어떻게든 타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자연사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로 찔러 살인을 하면 당연히 자신이 의심을 받는 건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리가 있냐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보험 수익자를 장 씨로 바꾼 것도 장 씨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먼저 장 씨한테 돈을 더 빌리려고 알아서 보험 수익자를 장 씨로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산소를 주입해서 정말로 사람을 살해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보니까 의료용 산소 10리터 병이네요. 의료용 산소? 예예. 병은 의료용 산소병인데 특이하게 지금 공업용 레귤레이터를 껴놨어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예예. 근데 이게 의료용인데 왜 이게 공업용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용하는 분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얘는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세게 나와. 사용자가 압을 굉장히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되게 단시간에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이죠. 6칸 정도만 올려도 되게 세요. 이렇게 세면은 호흡하기 전에 다 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산소라는 게 결국은 과산소가 들어가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하하는 대사성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10분, 20분으로는 물론 이렇게 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구토를 한다든지 중추신경계, 즉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사망이 일어나기에는 조금은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산소 자체로 바로 사망케 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께서 고농도 산소 흡입으로 사람이 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그리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처벌을 할 때 조금 더 가볍게 벌할 수 있고요. 불능범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장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불능범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장 씨가? 네. 배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흘 뒤에 잡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장 씨가 비밀리에 배 씨를 만나요. 분무기와 콜라도 준비해서 만납니다. 범행 이후에 배 씨가 차에 피가 묻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만나서 혈흔을 지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뒷수습을 좀 도와준 행동인데 콜라가 좀 저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때라든지 그 담가두면 지워진다. 눈으로 보이는 얼룩, 이제 생활 얼룩을 지우는 정도로 콜라를 쓸 수는 있겠지만 미세 증거로서의 혈흔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 감식 들어오면 바로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장 씨에 대한 의심이 확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자는 모의를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왔어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배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팩트. 네, 장 씨는 절대 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사기관이랑 재판부가 칼도 장 씨가 시켜서 준비했다고 판단한 거는 배 씨의 진술 때문이에요. 느닷없이 배 부인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 공소 사실이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을 했다? 아이고. 일부 잘못된 게 있다. 내가 형한테 참 미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라도 가서 아버지 만나 뵙고 내가 검찰한테 진술한 것 중에 거짓으로 진술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심 이후에 배 씨가 그동안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구형 등의 약속이 있어 그것을 믿고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전 장 씨 하범이 되는 것이 더 처벌이 약한 줄 알고 저 혼자 책임지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장 씨가 살인을 지시하거나 같이 공모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배 씨는 일관되게 칼은 사건 현장인 PC방에 있던 거였고 피해자를 찌른 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을 해요. 그러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칼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현장에 있던 칼이 맞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조사까지 그렇게 무슨 그 경찰은 그거 현장 검증하잖아요. 검증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통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 하는 게 딱 공문이 딱 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뒤에부터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칼 부분 갖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죄를 주기 위하려면 이 건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소통이 불능대에 붙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산소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안 검찰이 장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될까봐 배 씨에게 칼도 장 씨가 준비하라고 했다고 시킨 거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칼이랑 칼 그리고 아까 뭐 산소 마스크 이런 거 다 이제 폐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칼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수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시장에 가서 샀다. 근데 그 샀다는 날짜는 장이 안 열리는 날입니다. 결국은 출처를 못 밝히고 노점에서 샀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샀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족분들은 현장에 있던 칼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가족분들이 믿는 것이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씨가 사실 예상한 형량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였대요. 근데 2심 판결까지도 변함없이 배 씨는 20년, 장 씨는 30년 형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 그 무엇보다 장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위증한 사실을 밝힌다. 그럼 이게 위증한 게 사실이면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술서에서 배 씨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장 씨를 위한 순수한 양심 고백인지 아니면 본인에게도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장 씨가 피해자를 진짜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추 씨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심의 판결문입니다. 1심. 사건 한 달 전 피해자는 아내에게 피고인 장 씨가 준 음료수를 먹고 정신을 잃은 채 아침까지 잠을 잤다. 장 씨가 약을 먹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와, 저 방법을 써봤네. 재판 과정에서 배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날 장 씨한테 전화가 왔대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놨으니까 산소통을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런데 배 씨가 이날 알았다 하고는 PC방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실제 범행 이제 사망하게 된 날, 그날과 별개로 이날에 대해서도 별개 살인미수죄로 이것도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들어가 있네. 그런데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배 씨가 이 부분도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날 장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죽여달라고 말하는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죽게 하면은 보험금을 얼마를 받아서 늘 얼마를 주고 그걸 투자를 해서 나오는 그 상가 수익금을 또 반씩 나누기로. 본인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거라고. 그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찰에서 자기한테 자백을 하면 형량을 더 낮게 해주겠다,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장 씨가 시켰다. 근데 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게 배 씨는 검찰 가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대였네. 계획한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걸 놓고 우발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범행 방법이 현장 상황에서 바뀐 것뿐이죠. 칼의 출처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거죠. 주요한 사실에 대한 배 씨의 진술이 자주 뒤바뀐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진술을 뒤엎고 본인이 스스로 한 증언이 허위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산소통 왜 들고 갔죠, 처음에? 살해하려고 간 거죠. 배 씨의 경우에는 그 방법은 우발적이라고 해도 살해 고의를 우발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 씨는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라
살인 사건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칼로 찌른 사람 아니고 뒤에서 시켰으니까 당연히 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교사 수준이 아니라 너는 실행 행위를 분담한 거야 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칼을 누가 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산소통을 구해준다던가 그 살인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에 가담을 하는 사람, 각각의 행동들이 합쳐져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으면 그 다 같이 참여한 사람을 정범으로 보는 거죠. 정말 피해자가 죽기 전에 장 씨가 배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너 피해자 죽이지 마라. 그런 문자가 나왔다. 그러면 재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그 범행에 대한 저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외에는 사실상 뒤엎은 어떤 다른 증거나 다른 무슨 자료가 나올 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afinco dos malandros está cada vez maior. Sempre procurei trabalhar e dedicar os meus programas combatendo as injustiças sociais e melhores condições de vida para o nosso povo. No dia 3 de outubro, vote 22662, Wallace Souza para vereador. O político também apresentava um programa de televisão que exibia cenas de gente assassinada. Agora o detalhe macabro. A polícia acredita que essas mortes eram encomendadas pelo próprio deputado apresentador. 이게 실화입니까?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화제가 됐고 브라질에선 텔레비전 범죄 수사물을 진행하던 현직 정치인이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왈라시 소우자. 왈라시는 원래 브라질의 26개 중에 가장 넓은 아마조나스 주에 방영되는 TV쇼의 MC였어요. 카날 리브리라고 범죄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가서 이제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유명세 속에서 내가 이제 미디어에서만 이렇게 활약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게 굉장히 어필이 되면서 이 일대에서 이제 3선에 걸친 의원이 됐으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지지율 같은 것도 그럼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잘 나가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음해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음해다. 네. 사건의 내막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왈라시가 3선 의원이 될 정도로 아마조나스 주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했잖아요. 도시의 무법자였던 마약 갱단들과 맞서서 직접 싸워왔기 때문에 정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지지율이 되게 높았다고 해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마나우스라는 곳인데 1990년대 아마조나스 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무려 90%. 그러니까 뭐 10건 중에서 9건이 다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전직 경찰이었던 왈라시가 이 마나우스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겠다라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까날 리브리였었거든요. Manaus não pode mais conviver com essa onda de violência onde agora todo mundo mata. Manaus não pode virar uma terra sem dono.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거 가능해? 방탄조끼 입고 가네요. 정보망도 탄탄하고 그래서 범죄 현장에 항상 제일 빨리 도착했고 범죄 피해자들도 엄청 많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약 갱단과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도 끈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까날 리브리에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보하고. 제보를 먼저 하는군요. 오히려 경찰보다 더 거꾸로 이제 방송에서 경찰을 막 촉구하는 거죠. 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 현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다른 팀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한다. 이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São 4h20 da madrugada, aqui na Torquato Tapajós, precisamente em frente a Philips. Nós íamos passando e esse gol aqui, o JXL 5850, que estava sendo dirigido por esse rapaz que está aqui, de bermuda preta. 실제야? 실제입니다. Ficamos aqui
precisamente 1 hora, aguardando o socorro. O SAMU não veio e o rapaz morreu. 아니, 뭐 누구의 제보로 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거 말이 되나? É, colega, tá aqui, olha. Tá inclusive cheiro de churrasco queimado. Tá aqui o corpo. Ainda tá inclusive. Não há marcas de bala, né? Não há marca de bala não. Inclusive eles tacaram fogo aí. Colocaram, com certeza usaram gasolina masculino. Foi uma desova, foi uma execução. 죽어가는 거를 그냥 방송 그대로 하는 게 좀 많이 충격인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찍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충격적이어서 브라질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강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식의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건데 브라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한 2014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해에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이 6만 명. 6만 명.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방금 도착해서 촬영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정보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을 텐데. 네, 왜냐면 원래는. 사실 휘발유를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좀 오히려 의심스럽고 강력한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인.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경찰 출신의 마약상이고요. 이름은 모아예요. 마약 밀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 상황이 기록된 수사 보고서를 가져왔거든요. 제보대로 실제 그의 집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그의 집에 대한 수색을 결정함. 피고인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며 수색 협조를 거부하였고 그의 윗선에 있는 왈라시 소자 의원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어. 모아는 자신이 속한 마약 갱단의 보스가 바로 왈라시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에게 방송 취재팀이 촬영할 수 있게 거리로 나가서 마약상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 독점이지. 네. 미디어 점령했지. 정치 점령했지. 마약갱 완전 천하통일했지. 실제로 왈라시는 모아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상하다고 했던 그 방송 있잖아요. 네. 그 거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어떻게 막 지나가다가 찍냐? 지나가다 찍냐. 막 We had assignment editors who passed information by phone. We also called police and even the Forensic Medicine Institute to ask if there's anything happening. 잘 나가는 프로니까 모든 게 이제 체계화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실은 그 아까 시신이 그 불에 탄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리포터가 도착했을 때 이미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대요. 더 먼저 간 게 아니고. 먼저 간 게 아니고 먼저 가서 발견하고 경찰이 뒤온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왈라시 쪽이 3번째로 도착한 거래요. 아, 그래요? 방송을 자세히 보면 그 리포터 뒤로 카메라를 목에 걸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남자가 있거든요. 카메라 기자래요. 딴 미디어. 왈라시는 모아를 전혀 모른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뭐죠? 아는 사이인데? 근데 모른다 그랬어. 여기가 어떤 수영장이에요? 큰 수영장인가? 집에 있는 집이에요. 집 이게 왈라시 집. 왈라시 집에 풀장에 왔다면은 모르는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O telefone aqui pertence ao Moacir, né? Aqui é uma prova técnica que ele fez diversos contatos com todos os integrantes do staff do deputado Wallace. 둘이 친구네요. 100%야. 그러니까 수사 결과 모아가 왈라시에게 20번 가량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된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두 사람이 잘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왈라시 소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영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한번 보시죠.
É só sua letra? Não. Foi encontrado R$250 mil, aproximadamente $15 mil em espécie, que o deputado até hoje não, e nem Rafael conseguiram justificar. 지금 25만 헤알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6,8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2009년 당시에 이제 브라질의 평균 노동자의 한 달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었을 때 한 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 그게 이제 집에 현금 다발로 있었다는 거니까 낯선 모습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돈이 그의 마약갱단 운영 자금일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큰아들 방에서 압수된 물건이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큰아들 방에서? 9개예요, 탄환이. 이 탄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1년 전에 총을 맞고 사망한 마약상이 있었는데 그의 시신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가 맞은 탄환과 왈라시 아들 방에서 발견된 탄환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여봐. 그러면은 왈라시 아들이 그 마약상을 쏜 거네요? 그러니까 확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왈라시 아들이 살인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Tudo bem. Tá tudo bem sim, eu sou inocente, mano. Tá tudo bem sim, pode ficar tranquilo. 근데 더 결정적인 사실은 왈라시의 방송에서 다뤘던 사건이라는 거죠. 왈라시가 다룬 사건, 마약상을 죽이는 걸 보도했는데 근데 탄환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다. 근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왈라시가 직접 살인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약상이 피살된 사건인데 Ele é acusado de ter mandado matar o traficante Cleomir Pereira Bernardino, o caçula, em 2007. 처음에 왈라시가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마약으로 사망한 자신의 남동생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에게 마약을 판 마약상이 살해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결정적으로 이 살인 사건에 사용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바로 왈라시였다는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모아가 진술을 한 거죠. 와, 너무 소름 돋는데요? 근데 모아의 의견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긴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다들 쿤 씨가 생각이 맞았구나 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O que de fato aconteceu? Botaram droga para dizer que eu era traficante, tá entendendo? 5 sacos na cabeça, me maltratando para não tomar água, tá entendendo? Para me falar o que eles queriam, tá entendendo? Tá lá no ponto de socorro aí que foi lá 28 de agosto. 28 de agosto tem lá minhas entradas lá que eu tava. Fui até pra sonda, eu fui. Como assim? Eu sou Padre Guilherme Cardona. Por acaso, quando disse eles, você tem identificado esse grupo? Não, os outros andavam tudo de preto. De preto. De preto. E conversar comigo. Um que eu sei que sempre tava era o Tomás. O Tomás sempre tava. 아까 토마스가 그 장관. 맞아요. Conseguimos aí desarticular uma parte, né, de uma facção. 아, 이게 다 연결돼 있네. 방금 나온 토마스 정보부 장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아까 마약 밀매 현장에서 모아를 체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수사기관이 꾸민 일이었다고 모아는 다시 그 진술을 뒤집은 거예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다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고 고문과 조작이 있었다. 왈라시가 이렇게 막 그 꾸며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원래는 이제 왈라시랑 친분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못 믿겠어요. 친분이 없단 말도 못 믿겠고 수영장 사진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요 사진밖에 없고. 근데 바로 그 부분은 이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Meu nome é Denis Souza, sou filho do Wallace Souza. Então, Moa
era professor de jiu-jitsu e ele dava aulas com meu irmão Rafael. Então, uma certa vez, o Moa foi ser graduado com a faixa preta, Black Belt. Pediu a casa emprestada da piscina, a área da piscina, para fazer um churrasco. Ele aceitou, o meu pai era uma pessoa muito solícita. Ele não estava em casa quando o Moa estava lá. Estava apenas o Moa, o Rafael e a família do Moa. E nesse momento meu pai chegou e nessa piscina a mulher do Moa, a Meire, falou: deputado Wallace, posso tirar uma foto de vocês dois? Ele falou: com certeza. Tirou essa foto e depois ela foi usada para fins de acusação. Ele não sabia se o Moa tinha envolvimento com coisas erradas, vendo que uma foto não prova nada. 잘 나가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깽단의 표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에 무너뜨릴 계략은 꾸준히 세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의원에 당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선이 된 다음에 월라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큰 몰에서 노는 사람을 한 명 건드릴 건데 일이 지저분해질 거다. 자칫하면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될 수 있다. 누구를 건드렸길래 그런 지옥까지? O Fantástico denuncia agora uma vergonha nacional. Um lugar onde meninas de 9 a 15 anos sofrem abusos sexuais por parte de um grupo de pedófilos que seria liderado por um prefeito. Eu tinha 9 anos. Eu ficava brincando no barco enquanto a minha mãe estava trabalhando. Ele me estuprou dentro do barco mesmo. E dali ele me levou pro quarto. Ele me estuprou porque eu pedi pra ir embora. Nessa época você tinha que idade? 10 anos. Ele é terrível. Ele é um monstro. O acusado pela Justiça de Crimes Sexuais contra menores é este homem, Adail Pinheiro. Adail vive na mesma cidade das vítimas. Ele é prefeito de Coari. É um bebê, agora que eu olhei direito. Que bebezinho. Traga logo aqui pra me ver logo. Meu irmão, mas é um bebê, chefe. Que sorriso lindo. Branquinho, branquinho, de olhinha vermelhinha. Cabelão. Estraga. Eu já vai deixar. Seu número, padre. Seu número, eu vou levar aí. 와 진짜 끔찍하다. 뭐 누구예요? 코아리 시장이? 마나우스 옆 동네의 시예요. 그 시의 시장이고요. 사실상 수년에 걸쳐서 아동 성범죄를 계속 이제 저질러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왈라시가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당시 왈라시가 치안위원회 소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아동 성매매 사건 배경에 유력 인사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왈라시가 국회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결국 공감대를 하게 되니까 조사가 시작이 됐죠. 문제는 뭐냐? 2007년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사가 중단됩니다. 다른 세력에 또 힘이 작용을 했네. 그치,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렇죠. 중단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코아리 시장 쪽에 힘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왈라시 입장에서는 조사를 중단시킨 게 주지사다. 이 정도의 권한은 이제 주지사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막 한 바로 다음 해에 왈라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야. 심지어 왈라시 사건을 지휘한 총책임자가 아동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 시장과 친구인 주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해요. 수사 총책임자가?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 모아를 고문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토마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도 같은 패예요?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 아마조나스주의 정보부 장관 토마스 바스콘셀로스예요. 그러니까 반왈라시파가 다 똘똘 뭉쳐있네. 수사하는 사람, 비호하는 주지사, 당사자가 한 라인이다. 재판 결과 혹시 어떻게 됐는지?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왈라시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재판 도중에 2010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돼요. 아, 죽었어요? 아니 그럼 누명을 쓴 건지 진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건지 아무도 모르네요? 모아 씨는 알고 있겠죠. 모아는 알고 있고. 모아도 죽었어요. 예? 네. 둘 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렇죠.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교도소에서 마약 갱단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 폭동 도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어질어질하다.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모아를 주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토마스 씨는 좀 뭐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3년 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토마스 장관은 자기는 뭐 고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관함을 주장하는 정도로 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했다고 했을 리가 없지. 그것도 했어도. 자, 이 사건의 진실은 저희가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도 명백히 진실을 알기 힘든 손가락에 꼽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여전히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끝내 좋은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왈라시는 그걸 까먹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문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 우리들 하잖아요. 여기 국민이 없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네. 그들만 있어. 그들만의 리그고 범죄가 없는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랬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했던 마음은 그 마음만큼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거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책임은 남은 자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